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보강용 비디오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사정으로 인해서 휴강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은 요 보강 비디오를 이제 또 시청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그 수업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것처럼 요 비디오 보면서 또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제 시기에는 많이 이제 줌으로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이제 하면서 참 어색하다. 처음에는 이제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계속되면서 익숙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대면 수업으로 딱 됐을 때 또 대면 수업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다시 줌으로 제가 이제 녹화용 비디오로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어색하네요. 그래도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에서 저희는 그 리스크 5라는 인스트럭션 셋을 가지고서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운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의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을 이제 담당한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담당을 하느냐. 결국에는 요 컨셉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이제 했고요. 사실 그 컴퓨터에서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이제 수행하는 부분이 바로 CPU 혹은 프로세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됩니다. 결국에는 요 프로세서라는 하드웨어, 요게 하드웨어죠? 예. 하드웨어는 좀 인스트럭션을 이제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인스트럭션 셋, ISA,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정의가 되어 있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라고 이제 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컴퓨터가 설계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의 요 ISA를 기준으로 이제 설계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되는지를 또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가 이제 무엇이냐, 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그 ISA는 x86, 그 x86이라고 부르는 인텔에서 이제 개발을 한 x86 i4, 그리고 ARM에서 이제 개발을 한 ARM i4가 이제 된다라. 요 두 개가 이제 지금 가장 이제 많이 쓰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에는 요 ISA, 그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를 기준으로 컴퓨터가 설계되기 때문에 ARM과 x86는 서로 이제 다른, 서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컴퓨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컴퓨터가 이제 디파인이 되지 않은 인스트럭션을 이제 받아들인 경우에는 얘를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드웨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계를 설계를 한다 할 때 기계가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됐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기계는 동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이제 리스크 5라고 그 리스크 타입의 인스트럭션이 이제 되겠고요. 그 리스크 5는 이제 오픈 소스 ISA, 오픈 IS4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암도 사실은 이제 리스크 타입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이제 타입의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리스크 타입, 그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리스크 타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스크 타입이 있다고 했고, 그 x86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시스크 타입 i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M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타입의 이제 i4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스크 5도 뭐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리스크 타입의 이제 아이사가 되겠고, 뭐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오픈 아이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배우기 쉬운 그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깨끗하다라고 했죠. 예.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뭐 아직까지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징은 이제 모듈러한 그런 아이사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이제 배울 것은 이제 RV32I. 그래서 이제 RV라는 건 리스크 5로 이제 뜻을 하는 거고요. 요 가운데 숫자 32는 이제 32빗 컴퓨터, 예, 라고 했죠. 그 다음에 I는 인티저 타입. 인티저 타입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인스트럭션 셋은 그 아이사 매뉴얼에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좀 더, 그래서 그 서머리를 한 것이 이 인스트럭션 셋 레퍼런스 카드 혹은 그린 카드라고 이제 부르는데 녹색이라서 이제 그린 카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인스트럭션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울 거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인스트럭션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지를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뭐 그 리스크 5의 인스트럭션 셋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우선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C나 C++ 같은 하이 레벨 랭귀지, 그러니까는 무슨, 뭐 좀 번역을 하면은 고급 언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하이 레벨 랭귀지를 가지고서 하이 레벨 랭귀지로 짠 코드가 어떻게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되고 그 트랜슬레이션이 된 코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하이 레벨 뷰로, 오버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그런 하이 레벨 랭귀지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 C나 이제 C++ 혹은 자바 요새 이제 개발된 뭐 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랭귀지 이런 것들로 이제 보통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 example 코드인데 뭐 어쨌든 요 수합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근데 요 코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이제 영어 단어를 쓴 그런 신텍스들과 뭐 데이터 베어리어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거의 이제 영어 단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생산성하고 이제 더 잘 편하게 이제 쓰기 위해서 우리는 요 하이 레벨 랭귀지 코드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컴퓨터는 우리 랭귀지를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CPU 같은 경우에는 CPU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디지털 시그널을 입력으로 받아서 역시나 디지털 시그널을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0하고 1로만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뭐 내추럴 랭귀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런 영어 같은 그런 내추럴 랭귀지하고는 굉장히 이제 다른 그런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제 프로세서가 받아들이는 어떤 인스트럭션, 제가 이제 보여드렸을 때 뭐 CPU라고 하면은 CPU 블랙박스가 있고 CPU가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때 이제 CPU가 받아들이는 그 인스트럭션은 디지털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만이 컴퓨터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시그널만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이 레벨 랭귀지 코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트랜슬레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에도 결국 하드웨어라는 거는 그 인스트럭션 셋,
정의가 된 인스트럭션 셋에 맞게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번역이 될 때,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이 될 때 어떤 인스트럭션으로 이게 번역이 되어야 되느냐? 그 하드웨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으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트랜슬레이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코드를 이제 짜게 되면은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 머신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CPU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코드를 이제 머신 코드, 기계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머신 코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머신 코드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때 그 번역을 해주는 그 트랜슬레이션을 시켜주는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근데 컴파일러는 그냥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뭐 약간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결국 우선 컴파일러를 거쳐서 이 하이레벨 랭귀지 코드가 이제 컴파일이 되게 되면은 어셈블리 코드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어셈블리 코드는 역시나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스트럭션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명령어의 그런 형태가 역시나 뭐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명령어는 이 하이레벨 랭귀지 코드에 쓴 그런 신텍스, 그 다음에 뭐 그런 명령어하고는 포맷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 어셈블리 명령어는 그냥 요 한 라인, 하나의 그 머신 코드 인스트럭션을 그냥 우리가 이제 잘 알기 쉽도록, 역시나 영하고 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잘 알기 쉽도록 그냥 표현을 해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들이 사실은 그런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서 이제 정의가 되게 돼 있고요. 정의가 된 거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요 머신, 요 머신 코드 형태로 이제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그냥 이제 역시나 이제 단어랑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어 그 캐릭터랑 잉글리시 캐릭터랑 그다음에 뭐 이런 숫자를 써가지고 표현을 한 거가 이제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이 이제 우선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을 또한 이 바이너리 코드, 그러니까는 머신 코드로 다시 어셈블러가 트랜슬레이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컴파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이레벨 랭귀지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바이너리 파일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을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 때 약간 이제 이렇게 두 단계로 이제 거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또 이제 컴파일러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요 중간에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만들어 주진 않아요. 파일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두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요 두 번째 챕터인 인스트럭션에서 이제 배운 형태는 요 밑에 있는 형태, 요 어셈블리 코드의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어셈블리 코드 형태를 먼저 배운 다음에 이 어셈블리 인스트럭션들이 어떻게 이제 머신 코드로 이제 인코딩이 되는지, 그러니까는 변화가 되는 거죠. 인코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이제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실 때 또 이제 중요한 그런 컨셉 중에 하나가 요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라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기 보면은 요 그림에 보면은 사실 메모리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프로세서가 있고 메모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제 메모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DRAM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메모리에 이제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머신 코드도 있고, 뭐 에디터 프로그램, 역시나 머신 코드죠. C 컴파일러, 머신 코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 코드들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데이터들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메모리라고 하면은 메모리의 주요 용도는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뭐 그렇죠. 사실은 우리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머신 코드도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뭐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의 형태는 뭐 디지털 데이터죠.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하고 0. 그것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인스트럭션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요거 이제 그 변환이 된 인스트럭션인데, 그 인스트럭션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1하고 0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사실 인스트럭션 자체도 디지털 신호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스트럭션 수행을 하려면은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로 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을 읽어서, 이 프로세서가 읽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라고 해서 디지털 데이터는 다 1하고 0으로 이루어져. 1, 0, 뭐 1, 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인스트럭션,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인스트럭션 자체도 사실은 디지털 신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실행을 하려면은 또 데이터가 그러니까 인스트럭션도 디지털 신호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신호가 혹은 디지털 데이터가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자체도 요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할 때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을 읽어와서 그 걔를 읽어와야 되는 거죠. 읽어온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나요? 메모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공간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잖아요. 아이덴티파이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아파트에는 굉장히 많은 집이 있죠. 그렇지만 그 집은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집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게 호수죠.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 어레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을 구별하려면 우리는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스가 이제 중요해요. 어드레스가 있어야지 그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이 데이터가 어디 있구나 하면서 그 데이터를 읽어와서 컴퓨터가 읽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인스트럭션 자체도 여기 보면 얘네들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 코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인스트럭션 자체도 컴퓨터가 읽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요 인스트럭션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지고 여기 어디가 저장이 돼 있겠죠? 저장이 돼 있는 어드레스를 우리가 이제 안 상태에서 그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인스트럭션을 액세스를 해서 읽어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인스트럭션을 액세스하는 어드레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거를 우리가 프로그램 카운터 혹은 줄여서 PC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카운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뭐 종종 줄여가지고 그걸 이제 PC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이그젬플인데요. 요 이그젬플은 제가 이제 그 C로 만들어진 그런 C의 그 소스 코드를 그 리스크5용 컴파일러, GCC 컴파일러로 컴파일해서 만들어 놓은
바이너리에서 그 인스트럭션 정보들을 추출해 놓은 덤프 파일입니다. 여기 보면 덤프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덤프 파일에서는 그 바이너리 파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컴파일이 된 결과인 바이너리 파일에서 그 인스트럭션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그다음에 그 어드레스 부분을 추출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사실은 그 바이너리 파일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는 요거입니다. 예. 이런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보면은 뭐 0하고 1,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디지털 신호로 저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하고 0으로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냥 16진수 헥사데시말 포맷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왜냐면 헥사데시말은 4비트짜리 이제 디지털 신호를 원 디짓에 그 16진수 헥사데시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4빛을 이제 하나의 이제 자리로 이제 압축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여기 3 같은 경우는 사실은 0011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네. 결국 그 바이너리 파일이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거는 바이너리 파일이 이제 실행 파일이잖아요. 결국에는 머신 코드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머신 인스트럭션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요런 형태의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가 이 데이터가 이제 메모리로 이제 올라가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어드레스를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어드레스가 요 PC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이 부분이 그 PC를 나타냅니다. 결국에는 이 인스트럭션이 메모리로 올라갔을 때 저장이 된 위치의 어드레스를 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메모리가 있으면은 요 데이터는 이 어드레스 10074 그 위치에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예, 이런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게 뜻하는 거는 RISC-V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으로 뭐 add sp-48 뭐 이런 식의 이제 명령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도 사실 저장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데이터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코드가 이제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도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요 스토어드 프로그램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이제 읽어와서 수행을 하려면은 어드레스를 알아야 된다. 그 어드레스는 우리가 특별히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부른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니까는 프로세서가 만약 이 인스트럭션을 내가 수행을 하고 싶다. 요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카운터를 요거로 이제 세팅을 한 다음에 요 인스트럭션을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인스트럭션은 우리가 이제 뭐 C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행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제 수행이 됩니다. 결국 이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된 다음에는 그 넥스트 인스트럭션은 요게 되는 거죠. 예. 다음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그 다음 인스트럭션의 어드레스는 10078이 되기 때문에 요 PC를 10078로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인스트럭션을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인스트럭션은 요거죠. 그러니까 PC를 1007C로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인스트럭션을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또 수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항상 프로그램이 위에서 밑으로 이제 실행이 되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점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리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약간 PC를 위에서 아래로 이제만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곳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점프나 브랜치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인스트럭션 이제 수행되는 그 플로우를 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요 PC, 그러니까는 결국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려면은 이 프로그램 카운터로 인스트럭션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어드레스를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CPU가 걔를 읽어와서 실행을 한다. 이런 그 동작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보통,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C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이게 하이 레벨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밑으로만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만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한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인스트럭션을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읽어와서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그런 동작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램으로 가서 이제 이건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에는 어떤 게 이제 저장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트럭션이 이제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스트럭션은 사실은 텍스트라고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제 덤프 파일을 보면은 assembly of section.tx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텍스트 영역에서 데이터, 요 바이너리 데이터, 바이너리 시그널을 읽어온 다음에 얘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아, 어떤 인스트럭션이 있구나, 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게 저장되느냐? 텍스트가 저장이 됩니다. 이 텍스트라는 거는 그냥 인스트럭션 자체를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고, 또 하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할 때, 그 프로그램이 이제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벌 데이터나 아니면 스태틱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 컴파일이 되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역시나 다시 그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게 요 이그젬플이 요건데요. 요 RO 데이터라는 부분 있잖아요. 요건 리드 오니 데이터를 이제 뜻하는 건데, 요 데이터도 역시나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들도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게 되면은 뭐 컨스턴트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글로벌 데이터도 있고 스태틱 데이터도 있잖아요. 그런 뭐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그 프로그램 안에 다 저장을 시켜주게 됩니다. 또 데이터 중에 이제 다이나믹 데이터도 있어요. 다이나믹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멜록 펑션을 써가지고 그 메모리 그 공간을 우리가 이제 얼로케이션을 시켜놓고 다이나믹하게 막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데이터 영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스트럭션이 이제 그 매핑이 되는 그런 그 메모리 영역에 이제 저장이 되겠고요. 그럼 메모리는 또 얼마나 크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32빗 컴퓨터라고 하면은 32빗 컴퓨터라는 것이 뜻하는 거는 사실은 그 다루는 데이터의 크기, 요 프로세서가 다루는 데이터의 크기가 32빗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배우면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다루게 되느냐, 그걸 이제 좀 배우게 될 건데요. 또 이제 레지스터 파일을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읽어온 다음에 또 프로세싱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보통 32빗이라는 거는 그 하나 레지스터 하나의 그 사이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32빗이라는 요 레지스터 사이즈에 의해서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그 어드레스 필드의 사이즈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드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어드레스도 하나의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101호, 102호 이런 것처럼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32빗 컴퓨터는 이 어드레스를 표현을 할 때 32빗으로 맥스 32빗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를 표현할 때 0부터 11111 32개 다 1111 다 FF FFF FFF 요거까지의 어드레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크기는 최대 4GB의 메모리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제 다룰 수 있는 메모리 크기가 4기가바이트가 됩니다. 32빗 컴퓨터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메모리가 이제 할당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뭐, 이그젬플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메모리의 그 어드레스 레인지가 0부터 이제 FFFF, 뭐, F까지 이제 돼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4바이트씩 그, 4바이트 맞나요? 예, 4바이트씩 이제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FFFFC가 되는 거죠. 예. 왜냐면은 리스크5는 이제 바이트 어드레스를 씁니다. 그 거의 모든 컴퓨터가 이제 바이트 어드레스를 써요. 그러니까 바이트 어드레스라는 건 뭐냐? 원 바이트, 원 바이트 크기의 공간이 어드레스 1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원 바이트면은 이게 8빗이잖아요. 8빗.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1 증가가 되면은 그 두 개의 이제 공간 차이는 이제 원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이트 어드레스인데, 리스크5는 이제 바이트 어드레스를 쓰고요. 그럼, 뭐, 리스크5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가 이 바이트 어드레스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이제 4바이트이기 때문에, 요 하나 4바이트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 어드레스는 FC, FFF, FFF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어드레스에 그 메모리에 매핑을 시키느냐? 요거는 이제 이그젠플인데 거의 뭐 이런 비슷한 형태로 이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 익셉션 핸들러로 이제 보통 익셉션 핸들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어드레스 그 메모리를 매핑이 되게 될 때 요 커널 영역에 해당되는 요 오퍼레이션, 그 다음 시스템 IO 부분도 역시나 그 메모리에 이제 매핑이 되게 돼요. 근데 나머지 영역을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유저 프로그램, 그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처음 부분은, 그 앞부분은 보통 이제 텍스트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텍스트 부분이 인스트럭션이 이제 차지를 하는 그런 영역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데이터가 있죠. 예, 글로벌 데이터 부분. 역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스태틱 데이터는 이제 글로벌 데이터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데이터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할당이 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막 돌면서 이렇게 이제 다이나믹 데이터, 뭐, 말씀드렸듯이 멜록 같은 거를 이제 써가지고 그 데이터 영역을 이제 그 런타임으로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할당되는 그런 그 데이터 영역들은 이 방향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스택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스택이라는 거는, 그냥 템포러리 스토리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데이터들은 그냥 임시적으로 그냥 템포러리리 저장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해놓은 메모리 영역을 우리가 이제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요 스택이라고 부르는데, 스택은 요 끝부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조하는 사이트가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건 뭐냐? 요 요 증가하는 스택이랑 요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데이터 영역, 요 힙으로 증가하는 요 다이나믹 데이터 영역이 서로 이제 충돌하면 그걸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에러예요. 예.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동작할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맵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지를 한번 그 이그젬플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C 코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글로벌 베어리블 FGY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펑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펑션이 있습니다. C에서
그 C를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메인 펑션이 가장 먼저 실행이 되죠. 예. C를 우리가 컴파일을 해가지고 그냥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메인 펑션 부분이 가장 먼저 실행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F에다가 2를 집어넣고 G에다 3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펑션이라는 거를 호출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펑션에 콜을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C 코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로 이제 컴파일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코드가 이제 생성이 되고 머신 코드가 생성이 되고 그 이제 메모리 어떤 식으로 이제 할당이 되는지를 한번 이그젬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덤프 파일하고 지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예, 보면 여기 어드레스 부분이 있고, 요게 이제 PC가 되겠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부분이 이제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신 코드가 됩니다. 역시나, 원래는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지만, 디지털 데이터지만, 이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6진수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는 그 어셈블리 코드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셈블리 코드를 보면은 여기 레이블이 있는데 레이블이 펑크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얘랑 똑같죠? 예, 펑션의 이름입니다. 예, 펑션의 이름 여기 보면은 여기가 펑크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거냐? 펑션의 가장 첫 부분에 해당되는 인스트럭션이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쭉쭉쭉쭉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쪽 부분은 우리가 펑크라는 그런 인스트럭션 그 펑션에 해당하는 인스트럭션들이에요. 그때 요 인스트럭션들, 머신 코드들이 요거를 PC로 해가지고 데이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뒷페이지를 보면은 또 메인이 존재하죠. 요거는 메인 펑션을 말해요. 그렇죠? 예,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나 해당되는 어드레스와 그 어드레스에 저장이 되는 머신 코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 F, G, 뭐 그다음에 Y가 어떻게 이제 또 저장이 되는지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뒤에 이제 인스트럭션이 어떤 거를 뜻하는 건지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이 인스트럭션이 뭐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여기 보면은 뭐 익셉션 핸들러 부분이 그 밑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이 텍스트 부분이라고 있잖아요. 그 텍스트 부분을 보면은 예, 요렇게 이제 그 컴파일이 된 머신 코드들이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펑션의 그러면 첫 부분이 뭐였나요? 어드레스가? 잘 보면 메인 펑션의 그 어드레스는 1010180이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메인 펑션을 이제 수행하려면은 요 PC를 10180으로 바꿔줘서 요 메인 펑션의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요 인스트럭션을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거예요. 여기 그 부분이 여기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읽어오게 됩니다. 읽어오고 그 점점 PC가 증가하는 쪽으로, 이거는 감소네요. 이 PC가 이제 증가하는 쪽으로 그 머신 코드, 머신 인스트럭션을 읽어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예. 뭐 그러면은 이제 10180을 가지고서 그 첫 번째 인스트럭션을 읽어왔다고 하면은 그 인스트럭션이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10184에서 그 다음 인스트럭션을 읽어서 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인스트럭션 10188에서 다음 인스트럭션을 읽어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요 텍스트 세그먼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여기는 이제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글로벌 데이터 여기 FGY가 있네요. 네, FGY라는 글로벌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커널 영역 이게 이제 되겠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읽어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느냐, 그런 이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보통 이런 단계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C 프로그램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이제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러를 통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 파일이 우리가 그 어셈블리 인스트럭션, 어셈블리 코드에서 그 머신 코드, 사실 머신 코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디버깅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뭐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그런 모든 정보들을 이제 포함한 그런 파일을 우리가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머신 코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뭐 데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헬로 월드 같이 이제 프린트F 이런 특별한 어떤 함수를 실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printf를 사용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standard io.h라는 헤더 파일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헤더 파일은 사실은 그 어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이제 읽어오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printf, 헬로 월드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별거 아니고 이제 printf만 이제 쓰는 프로그래밍 하지만 printf라는 펑션을 이제 사용하려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읽어야 돼요. 라이브러리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printf라는 펑션을 우리는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헬로 월드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printf는 그 내용은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냥 어느 쪽으로 점프해라 이런 것만 있는 그런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printf라는 펑션 내용이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파일이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우리가 보통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좀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이미 컴파일이 돼 있는 뭐 라이브러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얘도 이제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줘야 됩니다. 이 작업을 링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링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GCC 같은 컴파일러는 링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컴파일러, 어셈블러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링커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 바이너리 파일에는 역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머신 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이터들도 있고, 인포메이션들도 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걔를 읽어 와가지고 그 메모리 쪽으로 올려서 그 CPU가 그 인스트럭션들을 읽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요게 이제 프로그램이 하이레벨 랭귀지 코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컴파일 돼서 바이너리 파일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실행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브젝트 파일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인포메이션들 예를 들어서 뭐 헤더 그다음에 뭐 텍스트 세그먼트 요게 이제 그 인스트럭션을 이제 뜻하는 거고요. 뭐 스태틱 데이터 세그먼트, 뭐 글로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디버깅 인포라든지 심볼릭 테이블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브젝트 다른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서 다시 멀지를 시켜주게 됩니다. 요거 이제 링킹이라고 했죠. 예. 어, 요거는 한번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실은 C에서 이제 생성이 된 바이너리 파일을 실행하게 될 때 제일 처음 실행되는 부분이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메인 펑션. 예.
저 이제 파일을 이제 읽어와서, 사실은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그 바이너리 그 데이터가 파일 형태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그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메모리로 옮겨져야지만이 CPU가 그 메모리에 있는 인스트럭션이라든지 데이터를 읽어와가지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프로세스를 여기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여기 보면 뭐 버추얼 어드레스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좀 버추얼 메모리는 뒤에 가서 배우거든요. 예,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버추얼 어드레스 사실 버추얼 영역을 할당을 해줍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예.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은 스태틱 링킹이라고 해서 라이브러리 전체를 이제 다 포함을 한 다음에 걔를 이제 그 바이너리 형태로 만들어주는 걸 얘기를 한 건데 그 스태틱 링킹 말고 이제 다이나믹 링킹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공간들을 좀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이그젠플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퍼포먼스에 이제 대해서 이제 배울 때 그 컴파일러의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배웠잖아요. 요거를 보시면 이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요 그래프는 이제 그 GCC를 가지고서 이제 리눅스에서 이제 컴파일을 했을 때 그런 결과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GCC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다음에 large O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써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미제이션 레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이너스 5를 한 다음에 이게 라지 O입니다. 마이너스 스몰 5를 하다는 그 로어 케이스 O, 그러니까 소문자 O를 쓰게 되면은 걔는 아웃풋 파일 네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퍼케이스 O, 그러니까는 대문자 O를 쓰게 되면 O를 쓴 다음에 숫자를 쓰면 뭐 0이냐, 여기 1이냐, 2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쓰게 되면은 그거는 옵티미제이션 레벨을 뜻하는 겁니다. 일단 넌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5, 0를 뜻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5, 3 이런 옵션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렐러티브 퍼포먼스 그러니까는 노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는 옵티미제이션이 없을 때의 결과 그 퍼포먼스를 1이라고 했을 때 그 상대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이제 측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옵티미제이션 컴파일러에 의해서 옵티미제이션이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퍼포먼스가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러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키려면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파이썬은 아니긴 하지만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고요. 예, 저거 C나 이제 C++, 자바 이런 데서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려면은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어야 되죠. 예, 그때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옵티미제이션 레벨을 어떻게 이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가 변하게 됩니다. 컴파일러의 영향력이 꽤 있는 거예요. 예, 있죠. 그럼 인스트럭션 카운트를 비교를 했을 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익스큐션 타임은 뭐였죠? 인스트럭션 카운트 곱하기 CPI 곱하기 클락 피어리어드였죠. 그 다음에 이제 P 퍼포먼스는 그 익스큐션 타임의 그 역수이기 때문에 요게 중요하죠. 인스트럭션 카운트.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카운트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사실은 더 빨리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옵티미제이션 레벨을 높이면은 인스트럭션 카운트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딱 적용했을 때 실행되는 인스트럭션 카운트 뭐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 내겠죠. 뭐 오류가 있으면은 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만 그 인스트럭션 카운트를 비교를 해보면은 옵티미제이션 레벨이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락 사이클은 뭐 퍼포먼스의 역수이기 때문에 역시나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CPI 자체는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CPI는 사실은 증가하면 퍼포먼스 상에서는 뭐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인스트럭션 카운트를 굉장히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퍼포먼스 요 CPI가 조금 증가를 하더라도 요 우리가 퍼포먼스는 많이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컴파일러의 효과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엑셀6 같은 경우에는 시스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명령어를 쓰면은 명령어 개수 자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복잡한 명령어는 클락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CPI는 증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옵티미제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인스트럭션 카운트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따라서 혹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는 퍼포먼스가 또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그 퀵소트, 그러니까 소팅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버블 소트랑 이제 퀵 소트가 있잖아요. 버블 소트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소팅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퀵 소트는 뭐 말 그대로 좀 더 빠른 그런 소팅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버블 소트를 이제 C로 이제 작성했을 때 그 퍼포먼스를 이제 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옵티미제이션이 C로 작성하고 옵티미제이션이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됐을 때를 우리가 퍼포먼스 그때 퍼포먼스 1로 했을 때 뭐 우리가 이제 그 옵티미제이션 레벨을 1, 2, 3 이렇게 늘리면 퍼포먼스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이제 특이한 거는 자바로 썼을 때 자바로 했을 때는 퍼포먼스가 또 굉장히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자바의 어떤 특징 때문인데요. 요 자바 버추얼 머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는 자바 버추얼 머신은 바이너리는 동일하잖아요. 버추얼 머신만 그 밑에 이제 그 아키텍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 버추얼 머신을 쓰게 되면은 사실은 퍼포먼스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도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러,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러, JIT 컴파일러를 쓰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성능이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퀵소트를 썼을 때는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러를 쓰더라도 성능이 꽤나 떨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건데요. 뭐, 왜 그런지는 저도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알 수는 없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퍼포먼스, 뭐 동일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랭귀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옵티미제이션 레벨 혹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받는 것을, 퍼포먼스가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퀵소트를 쓸 경우에는 C로 옵티미제이션 레벨 3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특이한 그런 좀 특이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랭귀지 자체도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알고리즘, 특히나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요새 많이 쓰는데 파이썬은 엄청나게 사실 느립니다. C랑 비교했을 때 파이썬 자체는 거의 1000분의 1? 퍼포먼스가 뭐 이렇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뭐 파이썬 자체가 인터프리터 방식이기 때문에 뭐 C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알고리즘도 중요하다. 알고리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Nothing can fix a dumb algorithm. 예, 알고리즘 자체가 덤하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너무 안 좋게 되면은 사실은 그걸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퀵소트랑 버블소트를 비교했을 때 퀵소트 자체가 거의 뭐 몇천 배 빠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랭귀지도 사실은 굉장히 그 퍼포먼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파일러 옵티미제이션도 역시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자체도 역시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뭐 좋겠습니다. 네, 요건 그 여기까지 이제 그 하이레벨 오버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하이레벨 랭귀지로 작성된 코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컴파일이 되어서 그 바이너리 코드가 이제 생성이 되고 그 바이너리 코드, 그 머신 코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메모리에 이제 할당이 된 다음에 그 메모리 할당된 머신 코드가 CPU에서 실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이레벨 코드를 컴파일해서 바이너리 코드로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컴파일러 그 옵티미제이션 레벨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머 랭귀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리스크 5 인스트럭션에 이제 약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리스크 5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보시면은 리스크 타입의 인스트럭션, 그러니까는 그 뭐 ARM이나 이제 MIPS, 뭐 리스크 5가 다 리스크 타입 인스트럭션이 되겠는데요. 이 리스크 타입 인스트럭션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서 정의가 된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하드웨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또 어떻게 이제 디자인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뜻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리스크 5 같은 경우 지금 헤네시, 그다음에 헤네시 앤 페러슨, 그러니까 헤네시 교수랑 페러슨 교수가 그 자기들 그 대학원생 그 연구실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거잖아요. 같이 이제 개발을 한 건데, 결국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개발을 할 때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서 어떤 팔러시를 가지고서 개발을 했느냐,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사 디자인 프린시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뭐 이런 네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서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simplicity favors regularity. 그러니까 어쨌든 간단한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가 복잡하면은 우리는 그 복잡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코스트도 올라가고요. 또 느려져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 심플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자체도 이제 심플한 게 이제 설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심플한 하드웨어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도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디자인 될 때 레귤러리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커먼 케이스를 패스트한다. 이것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겁니다. 그다음에 스몰로 이제 패스터. 작은 것일수록 빨라요. 네, 크면 느립니다. 그다음에 good design demands good compromise. 어떨 때는 예,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그 룰을 가지고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적은 인스트럭션만 가지고서 이제
그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 자체가 또 느려지게 돼요. 결국은 여러 또 그 인스트럭션 그 서포트를 하는, 그러니까는 수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맞게 또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예, 그 인스트럭션 개수가 너무 적어도 또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아도 뭐 복잡한 하드웨어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또 너무 적어도 그러면은 또 문제가 돼요. 성능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많은 종류의 인스트럭션을 만들려면은 어떨 때는 좀 이런 레귤러리티를 좀 깨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역시나 잘 그 머리를 써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스트럭션의 형태에 대해서 우선은 설명을 드릴게요.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add, 그러니까는 플러스, 그 다음에 서브, 그 마이너스,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그 다음에 디바이더, 곱하기 나누기가 되는 거죠. 이 아리스메틱 인스트럭션을 우리는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숫자 형태, 바이너리 넘버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을 우리는 굉장히 이제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거냐?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은 이거잖아요. 1 플러스 2 equal 3. 뭐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오퍼레이터가 되겠고요. 얘가 이제 오퍼레이터. 어, 예, 오퍼레이터. 되겠고, 이 오퍼레이터는 근데 이제 지금 더하기 연산을 보게 되면은 두 개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잖아요.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는 이 데이터들을 우리는 오퍼런드, 예, 오퍼런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 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최종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이 결과죠.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얘도 이제 오퍼런드라고 이제 부르긴 하지만 얘는 보통 요 두 개는 소스, 그러니까 얘를 읽어와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 소스 오퍼런드라고 하고 얘를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뭐 오퍼레이션이에요. 아리트메틱 오퍼레이션인데 보면 아시겠지만은 최소 두 개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결과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런 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add a, b, c 이런 형태를 가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오퍼레이터, 다른 오퍼레이터 마찬가지로 서브, 그다음에 멀티플라이, 그다음에 디바이더 이런 경우에도 다 비슷한 형태를 가지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죠. 이거 단순하죠. 1 플러스 2 혹은 1 마이너스 2, 1 곱하기 2, 1 디바이드 바이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레귤러하게 그런 형태를 다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implicity favors regularity. 예, 다 비슷한 형태를 가지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add instruction, 그러니까는 더하기 인스트럭션인데요. C 코드로 A equal B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인스트럭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RISC-V 어셈블리 코드로는 add, 그러니까는 요 더하기 연산은 우리가 add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add instruction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add instruction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더하기 오퍼레이터는 두 개의 소스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개의 데스티네이션 오퍼런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걔를 어셈블리 코드로 나타냈을 때 A, B, C의 형태로 나타나겠다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add. 이때 이제 요 add가 인스트럭션의 네임, 그 니모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인스트럭션을 표시를 하는 어떤 인스트럭션 네임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C, 여기서 BC가 source operands, 그러니까 source operands,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런 읽어오는 데이터를 뜻하게 되는 거고, A가 destination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C 코드에서 A 코 B 플러스 C, 얘는 RISC-V 어셈블리 코드로 add A, B, C 라는 형태로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브도 마찬가지죠. 역시나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A equal B 마이너스 C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여기서도 두 개의 소스 오퍼런드가 있고 오퍼런드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개의 데스티네이션 오퍼런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만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데스티네이션이 더 먼저 오고 A equal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데 요 마이너스는 서브라는 걸로 그 representation 그러니까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개의 소스 레지스터를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형태는 똑같지만 얘만 바뀝니다. 니모닉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쪽 부분만 바뀌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요 룰을 지금 지킨 거고요. Simplicity favors regularity. 레귤러하게 인스트럭션의 포맷을 설정을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C 같은 경우, 요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지금 그 전에는 굉장히 단순한 이그젠플을 보여준 거긴 하지만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복잡한 거를 쓸 수가 있잖아요. 뭐 A 있고 B 플러스 C 마이너스 D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할래? 하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의 복잡한 인스트럭션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A 이퀄 B 플러스 C 플러스 D 뭐 이렇게 되는 연산도 뭐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한가 하면은 사실 정의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dd 3다. 그 다음에 add 3는 A, B, C, D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정의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전에 정의했던 뭐 add 인스트럭션하고 포맷이 완전히 좀 다르게 되잖아요. add 인스트럭션이 가지고 있는 포맷은 니모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스티네이션 그 오퍼런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소스 오퍼런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새로운 인스트럭션 뭐 add 3라는 거 만들 때 뭐 니모닉 있고 데스티네 있는데 소스 레지스터는 세 개를 가지는 거죠. 포맷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트럭션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시스크 타입의 인스트럭션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리스크5는 리스크 타입 굉장히 이제 더 심플한 형태의 인스트럭션을 정의를 한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디자인 팔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트럭션을 정의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그런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두 개의 인스트럭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temporary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예. 우선은 B 플러스 C를 한다 해서 T에 저장한 다음에 T에서 D를 빼면은 A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랑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RISC-V 인스트럭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에서는 이 한 줄이지만 RISC-V 인스트럭션으로 트랜슬레이션 되게 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인스트럭션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커먼 케이스를 베스트하게 한다. 약간 이런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플하게 만들어서 가장 이런 심플한 형태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이제 commonly used, 그러니까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인스트럭션들을 좀 더 이제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regularity도 유지를 해주고, 또 common case 있다고 하면은 걔를 빠르게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make the common case fast, 이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디자인 팔로시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5 자체는 리스크 형태, 그 reduced instruction set 컴퓨터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인스트럭션이 개수도 이제 조금 적고요. 또 인스트럭션 자체도 심플하게 만들어요. 예. 근데 이제 x86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크니까 만약 아까 그 이그젬플로 말했듯이 애드뚜리라는 게 뭐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했으면 그 애드뚜리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만약 우리가 애드뚜리라는 거를 그 정의를 했다 하면은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인 경우에는 사실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표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 5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인스트럭션을 필요로 하는 거긴 하죠. 예.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이그젬플에서는 C에서 쓰는 variable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 가지고 어셈블리에서 쓴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리스크 5 인스트럭션은 어떤 오퍼랜드 형태를 쓰느냐 우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좀 배워보려고 하는 오퍼런드 형태는 레지스터랑 이미디어트입니다. 이게 또 어떤 걸 뜻하는지를 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리스크 5가 이제 쓰는 오퍼런드는 이 세 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레지스터고요. 두 번째가 메모리, 세 번째가 컨스탄트. 컨스탄트는 종종 이미디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쓰는 단어는 이미디어트예요. 보통 줄여서 I, M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예. 사실 이 리스크 5 보시면은 그 앞에 그 컴퓨터 컨셉에서 change of state 해서 레지스터랑 메모리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요 두 개가 있죠. 예. 사실은 그 리스크 타입의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리스크 5, 이런 인스트럭션이 이제 실행이 되었을 때 데스티네이션을 쓸 수 있는 것이 요 레지스터랑 메모리이기 때문에 레지스터랑 메모리를 변하게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리스크 5가 이제 쓸 수 있는 오퍼런드는 레지스터랑 메모리가 있다. 근데 이제 이미디어트도 있는데요. 이미디어트는 리드만 가능해요. 뭐 왜냐면 이거 콘스탄트잖아요. 콘스탄트는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디어트는 리드만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레지스터랑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얘랑 사실은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인스트럭 수행이 되면은 레지스터랑 메모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션이 다루는 오퍼런드의 형태도 요 세 가지로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심플한 거죠. 심플하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우선은 레지스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지스터, 아까 우리가 이제 T, 뭐 A 이런 뭐 베어리어블 쓰긴 했지만 사실은 이런 걸 안 쓰고요.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은 레지스터를 오퍼런드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 레지스터라는 거는 그 CPU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 어레이예요. 제가 약간 레지스터라는 게 뭐냐? 예, 레지스터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레지스터라고 하면은 우리 프로세서나 CPU가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어떤 뭐 메모리 형태, 메모리 컴포넌트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겠는데 여기 인스트럭션에서 얘기를 하는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굉장히 빠르고 작은 크기의 데이터 어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메모리도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빨라져요. 그러니까 아까 스몰 이즈 패스트였나요? 스몰러 이즈 패스터였나요?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는 특히나 메모리에서는 여기 있네. 스몰러 이즈 패스터. 사이즈가 작을수록 빠릅니다. 근데 메모리가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 프로세스라고 할 때 프로세서라는 거는 체인지 오브 스테이트를 만든다. 체인지 오브 스테이트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요 데이터를 이제 빠르게 이제 계산해서 읽어오고 또 저장을 하려면은 요 메모리의 사이즈, 그러니까 메모리 컴포넌트의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메모리, 그 CPU 안에 존재하는 작은 메모리, 작은 데이터 어레이를 우리가 레지스터 혹은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하나를 레지스터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어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레이라는 거는 요 엘리먼트들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부르고요. 요 어레이는 여러 개의 엘리먼트가 이제 다 포개져 있을 거잖아요. 예, 여러 개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어레이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그룹으로 되어 있는 요 레지스터들을 우리가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RF라고 불러요. 레지스터 파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탁탁탁탁 쌓아놓은 거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레지스터를 쌓아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5는 32개의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 개수가 아이사,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사 다큐멘트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의 레지스터의 크기는 32bit이에요. 근데 이 레지스터의 크기는 우리가 어떠한 몇 bit짜리 컴퓨터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리스크5 명령어에 대해 소개할 때 32bit 컴퓨터를 지원하는 RV32I를 우리가 이제 배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텍스트북에서 이야기하는 레지스터의 크기가 32bit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2bit이에요. 그런데 리스크5는 32bit짜리 레지스터를 3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64bit 컴퓨터 RV64I를 쓴다라고 했으면 하나의 레지스터 사이즈는 64bit이 됩니다. 예. 중요한 거, 스몰러 이즈 패스터. 왜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지? 작을수록 빠르기 때문이에요. 빠른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서는 빠른 게 중요합니다. 비교가 되는 게 이제 메인 메모리인데요. 메인 메모리는 요새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4기가, 뭐 16기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느려요. 그래서 크기가 커지는 만큼 또 이제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놓고 빨리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레지스터 파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레지스터에 대한 더 데피니션은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갖고 왔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5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2개의 레지스터, 이걸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라고 이제 또 부르게 되는데, 인티저 타입 레지스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또 특별한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걸 PC, 아까 PC 프로그램 카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 또 PC라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요 PC는 그 인스트럭션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설명드렸듯이 하나의 레지스터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 32빗 컴퓨터냐, 64빗 컴퓨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 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레지스터를 봤을 때는 이렇게 0부터 31, X0부터, 이렇게 리스크5는 인티저 레지스터는 X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제너럴 퍼포즈 인티저 레지스터를 X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X0부터 레지스터가 그 32개가 있기 때문에 X0부터 X31까지의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 인티저 레지스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로 프로그램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이제 레지스터 넘버 X0부터 X31까지 써도 되긴 하지만, 그 각각의 레지스터의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네임으로 또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ABI 네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그 레지스터의 어떤 그런 특별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름을 이렇게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실 항상 뭐 이렇게 써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컴파일러를 설계를 할 때 여기에 맞춰서 컴파일러를 설계하도록 그 아이사 다큐먼트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쓰느냐? X0는 0라고 씁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번에 X0 혹은 0라고 되어 있잖아요. X0는 항상 0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는 뭔가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이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0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를 쓰면은 얘는 X0를 나타내는 거고요. array는 return address를 뜻하는데 보통 X1을 우리는 그 어셈블리 그 리스크5 컴파일러에서는 return address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array라고 표시를 했으면 얘는 X1을 뜻하는 거고, X1은 return address로 사용이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SP는 스택 포인터입니다. 스택에 대해서 배운 스택 포인터고, GP는 글로벌 포인터, TP는 thread 포인터, 그 다음에 T0부터 2는 X5부터 7인데, temporal register예요. 혹시나 이런 것들도 뭐 A0부터 뭐 A2, 7 이런 것처럼 그 아규먼트로 이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템포럴 레지스트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ABI 네임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 X0는 0, X1은 array, X2는 S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보면은 요 이렇게 ABI 네임을 쓰는 거는 각각 그 프로포즈에 맞게 이제 그 네임을 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ABI 네임을 쓰면은 좀 더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ABI 네임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하드웨어로 이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 넘버로 디코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dd 0, 0, 0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썼다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add x0, x0, x0를 뜻하는 겁니다. 요걸로 사실 디코드 우리가 이제 그 머신 코드의 인코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로라고 했지만 요 사실은 X0를 뜻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SP도 마찬가지고 SP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SP를 쓰면은 요거는 X2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레지스터 넘버가 2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add 명령으로 이제 보겠는데요. 사실은 add라는 명령어는
두 개의 레지스터를 소스 레지스터, 그러니까 소스 오퍼런드로 사용을 하고요. 한 개의 레지스터를 데스티네이션 오퍼런드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건데요. A equal B 플러스 C라고 하지만 아까 그 전에는 add A, B, C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이렇게는 이제 안 되죠. 왜냐면은 add는 레지스터만을 그 오퍼런드로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dd S0, S1, S2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가정이 되는 거는 레지스터 S0가 A를 가지고 있고 S1이 B를 가지고 있고 S2가 C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add S0, S1, S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요거는 ABI 네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S0는 근데 X8이고요. S1은 X9, S2는 X18, X18 이렇게 이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레지스터의 넘버로 우리가 이제 써가지고 머신 코드로 그 인코딩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코드에서 우리가 샵으로 쓰면은 이거는 이제 커멘트를 뜻합니다. 싱글 라인 커멘트를 뜻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C 코드에서 이렇게 변수로 이제 연산할 수도 있지만 컨스턴트 넘버를 가지고서 연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많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A equal A 플러스 1, 뭐 B equal B 플러스 2,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C에서는 small constant number, 그러니까는 작은 그 상수, 작은 상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어떤 변수에다 그 C에다가 어떤 값을 할당을 한 다음에 뭐 1, 2, 이것처럼 할당을 한 다음에 이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레지스터 파일을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요 콘스턴트는 그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이제 바이너리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이제 텍스트 영역이 있고 글로벌 데이터 영역이 있잖아요. 이 글로벌 데이터 영역에 이 값이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이 데이터를 메모리부터 읽어와서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명령어를 써야 되는 거고 또 메모리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려면 오래 걸려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좀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 어차피 이게 숫자가 작다라고 하면은 얘를 메모리 저장할 게 아니라 인스트럭션 자체에다 저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스몰 콘스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디어트 형태로 인스트럭션 내부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디어트 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add 명령어이지만 이 경우에는 add immediate라는 명령어를 이제 쓰게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스 레지스터가 하나만 씁니다.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컨스탄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컨스탄트 숫자는 어디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느냐? 인스트럭션 자체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 add i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인코딩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보시면은 요 immediate가 인스트럭션 내부에 포함이 될 수가 있구나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얘를 우리는 리스크5가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걸 이제 immediate type, I type instruc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런 것처럼 immediate를 인스트럭션 안에 포함하고 있을 때 우리가 iType instruction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스몰 콘스탄트를 많이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인스트럭션의 어떤 포맷 형태로 정의를 해놓게 되면은 인스트럭션 안에 포함이 되면서 적은 수의 인스트럭션으로 이 콘스탄트를 핸들링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커먼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은 포맷은 바뀌어요. 보면은 이게 add랑 add i 뭔가 포맷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오퍼런드를 소스 오퍼런드가 얘는 2개고 얘는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immediate number를 다른 오퍼런드로 사용합니다. 포맷은 바뀌었지만 이렇게 하면은 인스트럭션 개수를 줄이고 빠르게 할 수가 있네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인스트럭션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make the common case fast.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커먼 케이스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예, 이게 이제 이미디어트 오퍼런드고요. 메모리 오퍼런드를 또 이제 소개를 되는데 뒤가 좀 기네. 예, 우선은 그 레지스터랑 이미디어트 오퍼런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쪽은 이제 좀 더 길어지고 사실은 메모리 오퍼레이션을 다루는 명령어는 다른 명령어를 씁니다. 일단은 로드랑 스토어라는 명령을 이제 쓰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arithmetic instruction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 메모리를 오퍼런드로 사용하는 2개 이제 서로 다른 그 인스트럭션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건 로드랑 스토어 인스트럭션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고 좀 더 이제 내용이 더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요 비디오 녹화는 여기서 이제 어, 어, 끝내도록 하고요. 사실은 숙제랑 그다음에 실습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뭐 추석이기도 하고 하니까는 그런 숙제들은 다음 숙제와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그 블랙보드에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다룬 거는 그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이제 컴파일에 대해서 수행이 되느냐, 그 다음에 리스크 5의 이제 인스트럭션 중에서 레지스터랑 이미디어트를 이제 오퍼런드로 사용하는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오퍼런드를 쓰는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오퍼런드는 3가지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가지는 배웠고 1가지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그 인펄슨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